이번 주의 주제는 보물이라고 되어 있죠. 보물. 보물이 무엇입니까? 값비싼 재화를 보물이라고 하죠. 그 보물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시작한 보물찾기였겠죠. 그것이 이제 결국 유럽 여러 나라를 선도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바꿨다 하는 이야기죠.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쌍방향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서양의 몇몇 나라들이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런 흐름이어서 이걸 여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계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이 터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두 38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75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장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5개의 테마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국의 욕망, 금과 은을 녹이다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스페인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미 대륙에 있던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파괴하고 그 원주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금을 착취하고 은을 착취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사략선인데요. 사략선 선장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라고 했습니다. 사략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역사에는 없기 때문에 좀 낯설 것 같아요. 사략선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자국의 허락을 받은 해적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해적이라는 건 보통 국가의 저항에 직면하는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는 대상이 해적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 16세기 이후의 서양에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해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인물이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해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뒤에 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출세를 해서 나중에는 귀족의 자기까지도 받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와 같은 성공이 가능했을까? 성취가 가능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알라신의 가호라고 했는데요. 이건 결국 뭡니까?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만 이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인도도 이슬람이고 말레이시아도 동남아시아 일반도 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세계화 시대의 이슬람 국가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향신료와 튤립이라는 자원, 네덜란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제압하고 향신료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 네덜란드는 17세기 초에 엄청난 부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는 튤립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튤립이라고 하는 지극히 네덜란드적인 그런 꽃이 자본주의적 매개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증권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들이 결국 아메리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의 내부 사정은 어떠했는지, 또 이 아메리카에서의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아메리카 운명은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 주로 여기서는 이제 북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실버러시네요. 즉 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파냐는 스페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에스파냐, 스페인과 영국, 네덜란드, 멕시코, 페루, 인도, 중국을 잇는 사실상 세계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말하자면 전 지구적인 경제 교역의 벨트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은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매개로 해서 결국 인도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멕시코와 페루가,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스페인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것과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까지도 동아시아 동아시아 교역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럴 때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는 아메리카나 유럽에서 생산된 어떤 특별한 물건을 주로 수입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물건을 내놓으면서, 인도는 면직물을 내놓죠. 향신료를 내놓죠. 중국은 차나 도자기를 내놓죠. 차가 특히 중요합니다만, 그랬을 때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은인데, 그 은이 바로 신대륙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250년 동안에 걸쳐서 스페인이 아메리카에서 많은 은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스페인을 강대국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스페인은 그 많은 은을 가지고 종교전쟁을 하는 비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페인에게는 큰 이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또 포르투갈은 초기 단계에서 노예무역에 종사하죠. 노예무역이란 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거나 사서 그것을 유럽에 공급하는 형식인데요. 그것은 노동력을 그야말로 그렇죠. 염가가 아니라 사실상 공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꼭 필요했던 것은, 꼭 필요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 유럽 사람들이 그런 아프리카 노예를 대량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데려가게 된 것은 남미 지역, 특히 안데스의 원주민들이 병에 걸려서, 그리고 강제 노예에게 시달려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교역의 결과 유럽에는 많은 궁전과 많은 교회들이 금, 은으로 장식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유럽에 가면 정말 멋진 궁궐들, 멋진 성당이나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다 실버러시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인도와의 교역을 위해서는 그걸 결제수단 또는 지급수단이라고 하잖아요. 물건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은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실버러시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뭡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유럽 또는 아시아와 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은 주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에서 출발한 교역선들, 은을 싣고 가는 교역선들이죠. 교역선들이 어디서 은을 가져가는지도 잘 보여지죠. 저 남미 대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최종 목적지가 인도와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일본이었다는 것을 지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